FOMC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김한진 박사, 저희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FOMC 분석과 또 오늘 새벽에 막 나온 GDP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사실 이제 어제 FOMC는 75bp 자이언트 스텝을 올려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 자체가 참 저는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좀 마냥 또 기뻐하고 안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저께 FOMC를 본 관전평 그리고 좀 약간 숨어있는 의미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자관 신기한 거는 파월이 발언하면 주가는 오른다. 네. 그 올해 3월부터 4번의 정책회의에서 그러네요. 2시 현지 시간 2시 반 이후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6월 정책회의 때는 6월 15일이죠. 하루 오르고 그 다음 날 빠졌죠. 폭락했는데 이번에는 이틀 올랐습니다. 네. 일단 연준의 전체적인 뭐 성명서의 내용이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의 요지는 네. 경기 침체는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앞으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라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경기 침체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금리가 3.0에서 3.5. 그러니까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을 좀 일축시킨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시장을 조금 안도케 하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건은 이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렇죠. 사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의 데이터를 보고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요. 이제 보니까 저희 박지원 아나운서가 기자회견을 쫙 보면서 이거를 바로 얘기 안 해주고 기자가 여러 번 물어보니까 머뭇머뭇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네네. 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그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거다라고 아주 좋게 해석을 한 게 아닌가. 기자회견 현장 중계한 것을 보면. 네, 맞습니다. 저도 예. 전체적으로는 매파적으로 읽었거든요. 그리고 군데군데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부분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근데 그 앞에 이 전제 조건은 맞아요. 조금 생략돼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도 얘기를 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뭐 좀 보고 하겠다. 그리고 누적된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충족될 경우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 근데 이제 앞에 전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죽었고요. 축소시켰습니다, 언론이.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제 듣고 싶은 거, 네.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다 이렇게 뽑아서 어쨌든 환호했습니다. 박사님도 그렇게 보셨군요. 네. 근데 이제 관건은 데이터를 보고 가겠다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8월에는 또 FOMC가 없지만 네. 잭슨이라는 또 거창한 이벤트가 있고 9월에 FOMC까지는 2번의 고용 보고서 더 중요한 건 2번의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당장 8월 10일인가요? 예정되어 있는 게 미국의 CPI인데 네. 그게 제일 관건이지 않을까? 네, 정확한 지적이신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통 6주 간격으로 FOMC가 있는데 네. 휴가 때문에 이제 8주. 8주로. 네, 그래서 이제 9월 중순이 되겠는데요. 네. 다음 정책 회의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사실은 10일 날 나오는 이달 10일 날 나오는 7월 물가 지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였는데 네. 한 8.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좀 저보고 찍으라면. 둔화되긴 둔화되네요. 8%대라도. 그래서 그 아웃이네요. 6월 네. 중순부터 아시겠지만 미국 소매 기름값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거의 5.3달러, 4달러 갤런당 그 정도에서 지금 4.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게 6월 중순이었거든요. 예. 뭐 다른 뭐 음식료 가격이라든지 뭐 비행기 티켓 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은 많지만 6월달 물가 지표에서도 확인했듯이 에너지 가격이 그렇죠. 전년 동월 비 60%가 오르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7월 물가는 확실하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스태프들이나 어쨌든 연준의 위원들이 어쨌든 7월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조금 도비시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서머 랠리라고 얘기하고 8월 중순까지 보자고 얘기한 이유는 이 물가 지표까지 보고 약간 슬로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물가가 둔화됐다라는 거 하고 가장 큰 이벤트인 FOMC를 또 거쳐왔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기업 실적이 그런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에도 이 정도면 잘했네라는 이 안드렐리가 8월 10일 그 물가 지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뭐 저희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 물가 지표가 피크아웃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 데이터를 보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맞추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나 자신감의 피력이었다라고 뭐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 물론 시장의 악재도 호재로 해석을 하면 좋지만 너무나 악재는 묻고 또 호재만 띄우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GDP도 나왔습니다만 2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은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리세션 침체 아닙니까? 네, 기술적 침체죠. 물론 이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광범위하고 소비 생산 투자 고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기 침체는 충족하지 아직 않고 있지만 말씀하셨던 기술적 침체. 그러니까 이 기술적 침체의 의미는 침체의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쭉 가다가 뭔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부딪혀서 이렇게 뭐 좀 못 가는 거죠, 경제가. 더 진행을 못 하고 있다라는 표시고요. 마이너스 0.9냐, 뭐 플러스 0.5냐, 뭐 컨센서스는 플러스 0.5였습니다만 그 차이는 사실은 미세합니다. 그리고 구성 항목을 좀 뜯어보면 어제도 재고 투자를 제외하면 재고가 감소해서 2%포인트의 GDP를 끌어내렸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플러스 1.1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고 제외하면 뭐 재고는 뭐 좀 늘렸다가 줄었다가 재고가 조금 줄면 다시 또 생산이 늘어나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마 월가의 여러 기관 그 회사 그 IB들의 그 예측이 많이 틀렸거든요. 어제 GDP 발표와 이 재고가 좀 숨은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재고는 앞으로도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속보치에서 다음 달 잠정치, 확정치, 9월 달 이제 확정치 나올 때까지 계속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부분은 소비 지출이 1% 증가했는데 뭐 안도라면 안도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미국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 실질 임금이 실질 소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워낙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 레벨이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 4분기 GDP 구성 항목 중에서 소비 지출이 여전히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고한 GDP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 지출이 약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거는 예전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대비 고용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팬데믹 경제가 갖고 온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기의 사이클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번에 그 팬데믹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대규모 파산이라든지 큰 기업들의 파산이라든지 뭐 은행이 망해서 뭐 구조조정을 하고 대출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경제 충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어쨌든 뭐 아주 색다른 변수가 경제를 멈춰 세운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데 어쨌든 뭐 과거의 경기 침체 어떤 그 쇼크 충격과 비교해서는 가계, 기업, 미국의 경우에 거의 너무 건전하다, 너무 멀쩡하다라는 거죠. 너무 멀쩡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뭐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뭐 고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자 1명당 지금 2개 일자리가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적하셨듯이 상반기에 정말 많은 일자리가 지금 창출돼 있고 앞으로도 3.6%의 실업률은 과거 같으면 경기 확장기에 초호황기에 보여줬던 네, 그래서 아무리 고용 지표가 후행 지표라고 할지라도 고용 컨디션 현재 미국의 고용 상황은 뭐 제니 넬런 재무장관이 지적했듯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은 너무 경기 침체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네.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지금 팬데믹 이후의 경기의 상황은 고용이 잘 보여준다. 이제야 회복되는 거고 그동안에는 과소비, 정부의 지출로 인해서 너무 빠르게 어떤 재화 지출이 있었던 게 이제 YOY나 전분기로 하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침체는 맞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거고 고용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예전에는 고용이 올라오게 되면 소비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쭉 정부 지출 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수렴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예. 이거를 그렇게 우려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의 모양은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본격적 경기 침체까지는 조금 더딘 진행. 예,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언저리에 있는 것은 맞지만 조금 성장률이 과거의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처럼 마이너스 뭐 한 2~3%, 3~4%에 이르고 고용 지표도 당장 뭐 미국의 실업률이 5%대로 치솟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한편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경기가 조금 뭐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래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아래 공포라고 하잖아요. 리세션 침체. 그 진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고 옐런도 바이든도 나서서 강조하고 있는데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게 맞다. 마이너스 역성장 2분기 연속 기록했지만 고용시장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침체의 공포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희는 계속 썸머 랠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투자 심리도 엇갈리는 게 저도 반등하면 이때 기회다. 팔고 싶어요. 불안하잖아요. 거의 지난 6월부터 계속 하락장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심리가 사람이 하락하면 계속 하락할 것 같고 오르면 또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그때 샀다 물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성공하고 싶어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진짜 팔고 좀 기다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랠리를 좀 더 누려도 괜찮을지 이제 하반기의 흐름을 결정할 만한 주요 변수들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좀 신중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침부터 신중론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경기 침체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U자형, 네, 그러니까 오른쪽 그 상승 기조로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적어도 한 3~4분기, 적어도 한 2~3분기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본격 경기 침체가 언제냐라는 이제 어쨌든 질문을 만약에 주신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가 누적된 통화 긴축의 효과도 굉장히 극대화되고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뭐 사람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내년 상반기. 지금은 경기 침체의 언저리에서 그러한 경기 침체의 본격적인 본 라운드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근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뱃을 길게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3개월 후, 6개월 후에 바로 경기가 이륙한다, 돌아선다 이러면 지금부터는 뭐 오르든 빠지든 그리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꿋꿋하게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주식을 줄이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이 긴 불황의 터널을 이길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은 맞지만 현금 비중을 줄여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진짜 지금 주식을 비중을 바닥이라고 보고 확대를
못하겠어요. 제 아무리 U자든 뭐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사실 신중론이긴 해요. 그렇게 보면 제가 막 어디 가서 뭐 세미나나 할 때는 왜 이렇게 강하게 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타이밍 아까 2,300을 가고 이랬을 때 이랬을 때는 사야 된다. 이럴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삼성전자 담아놔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 또 반등해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만 근데 그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3,000 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뭐 한 2,600 아니면 2,700 이 정도 레벨이긴 해서 뭐 지수가 2,600, 2,700 가서 집행을 할 것이냐, 비중을 늘릴 것이냐 그거보다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깨고 5만 전자일 때 좀 더 담아야 되고.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우량한 기업들,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또 입증이 되지만 꿋꿋이 자기의 비용을 줄이든 최소한 믹스를 개선하든 이익을 내주고 있거든요. 배당을 해주고. 저도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로 버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변동성을 버텨야지 그래도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차후에 내부가 조금은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비용도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을 때 투자를 안 하면 나중에 가면 아, 그때 할 걸. 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신중호 앵커의 신중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주식을 아예 팔고 0%를 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식 비중이 아예 없으면 상승장을 또 누리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바닥에 좀 깔고 가는 그렇죠. 좋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지금 좀 가져가서 나중에 상승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러면 해보고 그게 어떤 종목인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박사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자,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